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제 언박싱 코너죠. 데이터로 부동산을 알려드리는 남자,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고 있는데 네. 부동산 회복 심리가 일단 사람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좋아지고 있는데 먼저 최근 집값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부터 좀 진단해 주시죠. 네, 실제로 지금 뭐 이렇게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제 전세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서울, 강남 3구, 그래서 송파, 강남, 서초 이런 지역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지금도 이제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고 회복되는 건 아니고 네. 지역별로 네. 또 입주율이나 매매 청약 상황이 네. 각기 다 다르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양극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런 같죠. 부분들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최근에 이렇게 왜 이렇게 강남 3구 쪽이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하냐면 예. 2019년 말에 이제 그 10억 이상 대출 규제가 그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들이 많은 네. 이제 강남 3구 쪽은 2020년, 21년에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초저금리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네. 집을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네. 여기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제 하방으로 이제 가격을 좀 밀어붙이는데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예. 아무래도 현금을 사신 분들은 좀 마음이 느긋하잖아요. 뭐 견딜만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매물이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15억 이상짜리 고가 아파트들이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최근에 이제 반등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올해 이제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중촌 주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어쨌건 이게 해소가 됐어요. 그죠? 맞아요. 단기 대출까지 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자칫 잘못했으면 어떤 시형경제 위기까지도 이제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이제 둔촌주공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꺼낸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지금 다시 또 온기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느낌만으로가 아니고 지수상으로도 네. 전국 주택매매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5개월 연속 네. 올랐고 네. 또 특히 서울 주택매매 소비 심리 지수는 통계를 보니까 1년 1개월 만에 네.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따뜻해진다. 네. 이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바닥을 다졌습니까, 집값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지금 이제 사람들의 소득이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나 이런 데이터들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은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은 여전히 지금 한 명치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근데 일부 지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좀 이런 고평가 정도가 좀 다르고 예.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지금 상당히 거품이 많이 껴 있고 예. 지금 서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득 대비해서 지금 대략 한 22배 정도 됩니다. 집값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2년간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역사적인 평균이 1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직도 좀 버겁네요. 네, 2000년대 저점과 2010년대 저점이 1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년치만 모으면 네. 서울의 집을 살 수 있었던 시기가 네네. 2000년대에도 있었고 2010년대에도 있었어요. 자, 그럼 2020년대에는 이런 일이 오지 않을까요? 기회는 오겠죠. 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온다라면 현재 22배거든요. 네. 22배가 12배까지 떨어지려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정말로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40%까지도 하락을 해야 그래야 아마도 소득 대비해서 12배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22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좀 20배, 18배 뭐 이렇게 낮춰질 찬스가 좀 와야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네, 이렇게 그때가 얘기는 생겨야 돼야지 되는데. 사실 네. 이제 연끌을 해서 네. 집을 이제 좀 사도 괜찮은 시기가 오는 거죠. 제가 김 대표님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걸 최근에 봤는데 네.
이렇게 그 표현을 달리 말씀하셔갖고 2, 3년 내로 기회가 올 거니까 그 데이터를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부동산 전략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가져가 될까? 이걸 좀 여쭙지 않을 수가 이거는 없어요. 이제 지역마다 너무 다른데요. 사실 이제 울산과 같은 이런 지역은 대표적으로 울산 같은 지역은 네.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무릎까지 떨어졌어요. 울산 타격이 심했죠. 그동안. 그렇죠. 타격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릎까지 떨어졌고 또 이제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뭐 한 무릎이나 못해도 한 허벅지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명치나 좀 꽤 여전히 거품이 빠지지 않은 지역들도 꽤 보이는데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이런 지역들은 지금 섣불리 매수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데이터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 3년 그러니까 일부 지방들은 내년부터 기회가 올 겁니다. 내년부터. 네, 내년부터 매수 기회가 올 거고요. 하지만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 좀 고평가된 지역들은 최소한 25년이나 26년 정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죠. 한 2, 3년 정도는 아직 좀 더 봐야 되는 네. 그런 시기다. 혹시 뭐 지역적으로 좋게 보시는 지역 뭐 좀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울산도 제가 그게 말씀을 좀 말씀하시는 드렸는데요. 거고. 예, 예.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차트를 보여서 제가 예, 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더 와닿죠. 예. 잠시만요. 지금 사실 이게 조금 인터넷 환경이 지금 보니까 조금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거를 인터넷 되면은 바로 네. 좀 보여주시고 네. 부동산 투자, 재테크 투자 때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때가 다 있죠. 때가 있어요. 네. 대표님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네. 장기적으로 네. 재테크 1순위가 네.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가 맞는지 그걸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냐면 네. 대한민국은 그동안 계속 성장하는 세상만 살아왔어요. 그렇죠. 인구도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하는 이런 세상만 살아왔는데 요게 이제 2022년을 기점으로 네.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성에 좀 있다 보니까 2020년대까지는 네. 그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저는 유효했다. 괜찮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인구수는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하지만 세대수가 여전히 증가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세대수가 세대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좀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올라는 가는데 문제는 이제 세대수 증감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거 맞아요. 세대수 증감률 맞아.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네네. 아마도 이제 2030년대가 되면은 세대수가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어서 평균 연령 훨씬 더 높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금과는 사뭇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정확한 시기를 논하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2030년대 정도가 되면은 네.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 당연히 이제 그동안은 재테크 순위가 1위였지만 네. 그때가 되면 좀 순위가 밀리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네. 선별된 지역과 네. 물건에 대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뭐 정말 부자들은 주택 시장을 좀 접어두고 네. 상가 투자를 선호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일리가 좀 있겠습니까?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제 돈을 좀 벌고 하는 이런 연예인들이 대부분 이제 빌딩을 사고 이제 그런 빌딩을 사고 경우들이 상업 지역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네.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출 그래서 많이 끼니까. 대부분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10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지금 놔두면
뭐 그렇죠. 한 2% 정도가 이자라고 나온다고 치면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이 건물에서 지금 한 1.8% 정도의 연 월세가 연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수익률. 어쨌든 집가가 뭐 부동산이 또 상승을 감안하면 은행 이자랑 비슷한 거 조금 못해도 이익이다.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원리로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바닥일 때 네. 2020년, 21년 이런 바닥일 때가 멋모르시는 분들 그때 달려들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껴서 건물을 사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은행에 두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하지만 네. 금리가 바닥이라는 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이자는 늘어나는데 네. 반대로 대출 끌었다가 건물 사셨던 분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연예인들이 건물 샀다가 물린 연예인들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물 상가 투자는 정말로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상가 투자는 언제 하시는 게 좋냐? 네. 금리가 인하되는 초입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 껴서 건물을 사는데 예. 금리가 떨어지면 예.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바닥일 때보다는 금리가 이제 고점의 시기에서 떨어지는 그때 하시는 게 좋고 예. 그다음 또 유의하실 게 뭐냐면 신규 상가를 분양받는 거 네. 이거는 정말로 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나 신도시에 네. 상가 분양받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실은 많고 또 분양가는 기대 심리 때문에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뭐 위례 신도시나 네. 일부 이런 세종이나 이런 데 네. 보면은 상가 분양 받으셨다가 몇 년 동안 마음고생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공실도 많고 너무 그러더라고요. 많아요. 예. 자, 그런데 마침 이제 이 상가 건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올해 이제 연말부터 24년, 25년까지 저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가 올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거기가 어디냐? 예. 바로 경매 시장입니다. 경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이 상가 건물 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근에 거래량이 정말 작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래가 언제 터졌냐? 네. 코로나 시기에 터졌습니다. 즉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연끌을 내서 금리가 싸니까 이때 특히나 건물 같은 경우는 뭐 70%, 80%까지도 대출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TV도 높고 대출 이자도 싸고 하니까 그때 연끌했는데 이런 분들이 못 버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매로 계속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이 좀 있으신 돈이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되시는 분들은 네. 경매 쪽에 관심을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까 차트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차트가 이제 그 차트는 조금 지금 네. 보기 힘든데 예, 예. 이 차트 말고 지금 혹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좀 괜찮습니다. 있을까요? 예, 예, 여기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제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가 갈수록 이제 지역 선정이 중요해질 건데 그렇죠. 앞으로 지금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데이터로 점검을 예.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지도에서 지적도를 제가 좀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곳이 어디냐면요. 네. 바로 이제 용인시 처인구. 여기가 처인구.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용인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한 지역이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300조 이상의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반도체 핵심 지역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곳이고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이쪽에 있는데 이 지도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천이고요. 예. 왼쪽으로 가면 동탄과 조금만 내려가면 평택 고덕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왼쪽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동탄이나 네. 고덕 신도시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제가 거리를 좀 재보면 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그 삼각형. 예. 요 삼각형. 예, 예. 이게 거리가 한 20km에서 조금 내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탄이 있는 화성, 네. 그다음에 평택에 있는 고덕, 평택.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까지가 처인구까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완전 이제
핵심 중에 핵심 클러스터가 지역이 되니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지금 이쪽 원산면 쪽을 보면은 예. 반도체 공장에 있어서 핵심이 물을 갖고 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저수지밖에 없어요. 물을 갖고 오시는 곳들이 별로 없습니다. 큰 강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스톱이 걸렸어요. 음. 근데 이제 이쪽 평택을 보시면 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지금 고덕신도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변에 물을 그러네요. 끌어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여기가 물을 갖고 오기가 힘들어서 무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변에 어딘가에서 또 대치지를 찾아야 될 텐데 네. 언뜻 지도를 보면 물을 갖고 올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없어요. 네. 그러면서도 반도체 어떤 지역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평택과 동탄으로도 멀지 않은 지역들. 네. 그래서 이쪽 지역들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는 핵심 지역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 잠깐 이제 일자리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예. 지금 일자리가 신구 기준으로 어디가 제일 많냐면 우리가 뭐 많이 아는데 빼고요. 네. 5등이 화성입니다. 아, 동탄 쪽에 있는 화성이 5등이에요.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내려오면 평택인데 평택이 9등입니다. 음. 평택이 마포구보다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만으로도 지금 이쪽 지역이 일자리가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지역이고 일자리 질이 중요한데 반도체고 네. 근데 이 주변에 또다시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또 가능성이 들어온다라면 있고. 예. 이쪽 지역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뭐 제가 투자하시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 우리가 타이밍에 대한 부분으로 또 데이터로 가늠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 지역 선정에 있어서만큼은 이쪽 지역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테마가. 테마 또 2차 있죠. 전지. 2차 전지 그 있죠. 말씀 안 해주려고 했죠? 네. 제가 이 말씀은 그 좀 왼쪽으로 예. 가면 또 맞습니다. 그게 있는 걸로 제가 강의를 그렇죠. 듣고 제가 봤는데. 네. 예. 예,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예. 다시 이제 지적도를 보시면 이쪽에 이제 보시면 새만금 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네네. 예, 이쪽에 지금 새만금이 있는데 새만금이 그동안은 계속 뭐가 된다 만다 뭐 말들이 맞아요. 많은데 좀 실제로 오래됐어요. 된 게 네.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 초까지요. 그 전으로 10년 동안 기업 투자 유치가 1조 좀 넘었습니다.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3조가 넘었어요. 뭔가 시그널이 그리고 있네요. 네, 앞으로 또 한 8월 달까지도 네. 3조에서 5조 정도 추가로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만금 2차 전지라는 키워드로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새만금이 어떻게 탈바꿈을 하고 있냐? 2차 전지의 완전 핵심 거점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네. 그다음에 또 LNF 2차 전지 대장 중인 LNF나 수없이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예. 지금 새만금에 계속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추이가 그동안 이제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게 하다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지금 급속도로 가격이 섰어요.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 이제는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2차 전지는 또 반도체와 더불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또 먹여 살릴 그렇죠. 핵심 또 예. 산업 이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새만금 옆에 어디가 있냐? 군산이 있고 부안군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군은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겠지만 여기 새만금이 되게 넓어요. 네. 그래서 뭐 한 6구역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새만금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여기 있는데 예. 요쪽에 바로 또 오른쪽에 또 군산이 있거든요. 군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군산과 요쪽 부안, 요쪽 새만금 요런 요 지역들이 앞으로 상당히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또 지켜봐야 할 유망 부동산 투자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이유가 네. 사실은 좀 정리를 해보면 희소성이 있는 지역들, 네. 테마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네. 차별화가 되는 시장이 올 것이다라는 데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이 시장들은
이 테마가 있을 뿐더러 인구가 몰리고 일자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 지역이 더 네. 갭 디벨로프 개발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인구가 좀 줄어들고 세대수마저 줄어드는 시대가 그러니까요. 오겠지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업종에 그런 일자리가 들어서는 대표적인 지역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중장기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투자와 전략과 전망 김기현 대표님에게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